죄와 벌 2부. 1부에서 이미 균열이 드러났다면 2부에서는 그 균열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점점 고립되고 심리적 압박은 한층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더 이상 혼자서 이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부는 포르피리와의 두 번째 본격적인 대면으로 시작됩니다. 포르피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친근한 태도를 유지하지만 질문은 날카롭습니다. 그는 라스콜리코프의 범죄론을 다시 꺼내며 묻습니다. 비범한 인간은 살인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라스콜리코프는 이성적으로 반박하려 하지만 점점 스스로의 말에 걸려듭니다. 포르피리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도 그의 내면을 파고듭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체포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범인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이 심리전은 라스콜리코프를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그는 점점 자신의 이론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은 나폴레옹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떨리는 손으로 도끼를 휘두른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위협이 다가옵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입니다. 그는 우연히 소냐의 집 옆방에 머물며 라스콜리코프가 살인을 고백하는 내용을 엿듣게 됩니다. 이제 그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그 사실을 이용해 듀냐를 유혹하려 합니다. 그는 라스콜리코프에게도 묘한 압박을 가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은 직접적이지 않지만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점점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포르피리의 의심, 스비드리가일로프의 침묵, 그리고 자신의 양심. 어느 쪽으로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소냐를 찾아갑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소냐의 방은 작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공간은 심판의 법정이 아니라 고백의 방이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빙빙 돌려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말합니다. 내가 노파를 죽였어. 그리고 리자베타도. 소냐는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너져 내리는 라스콜리코프를 끌어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사람들 앞에 나가 고백하세요. 라스콜리코프는 묻습니다. 왜 내가 가야 하지? 나는 정의를 행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말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자신의 논리를 믿지 못합니다. 소냐는 성경을 펼쳐 나사로의 부활을 읽어줍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이 장면은 상징적입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 고백 이후 라스콜리코프는 완전히 달라진 상태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비밀을 나눈 순간 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무게는 달라집니다. 고백은 곧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망설입니다. 자수할 것인가? 끝까지 버틸 것인가?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후회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가 괴로운 이유는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비범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일까요? 4부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아직 경찰서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장 중요한 고백은 끝났습니다. 법 앞에 자수가 아니라 인간 앞에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선택을 향해 나아갑니다. 앞에서 라스콜리코프는 소냐에게 살인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은 갈라진 채 외부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중심 사건은
루진의 계략입니다. 루진은 주냐와의 약혼이 파혼된 이후 깊은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는 복수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으로 선택된 인물이 소냐입니다. 마르멜라도프의 장례식 뒤 소냐와 주변 인물들이 모인 자리에서 루진은 소냐의 주머니에 몰래 100루블 지폐를 넣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소냐가 돈을 훔쳤다고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는 계산된 표정으로 말합니다. 나는 그녀를 돕기 위해 돈을 주었는데 그녀가 내 지갑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가난하고 매춘부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힌 소냐는 순식간에 도둑으로 몰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냉혹합니다. 이미 판결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누명을 씌우기 좋은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소냐는 울면서도 제대로 변명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밀려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납니다. 루진과 같은 방을 쓰던 레베자티니코프가 나섭니다. 그는 모든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루진이 몰래 돈을 넣는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루진이 선행을 한 줄 알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고 진실을 폭로합니다. 그 돈은 그녀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넣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뒤집힙니다. 루진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그는 변명하려 하지만 점점 말이 꼬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그에게 쏟아집니다. 결국 그는 쫓기듯 자리를 떠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루진은 이기주의와 계산된 선행의 상징입니다. 그는 가난한 여자를 구원하는 남자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실패는 인간 존엄 앞에서 계산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던 라스콜리코프는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는 소냐가 또다시 모욕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무런 증오도 품지 않는다는 사실을 목격합니다. 소냐는 루진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이 대비는 극명합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이 인류를 위해 한 명의 악인을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깨닫습니다. 진짜 악은 도끼를 들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위대함은 폭력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편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더욱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는 소냐의 집 옆방에서 라스콜리코프의 고백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무기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관찰합니다. 그는 소냐의 가족에게 돈을 지원하고 고아가 된 아이들을 좋은 시설로 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행동은 모순적입니다. 그는 방탕하고 타락한 인물이지만 동시에 예기치 않은 자비를 보입니다. 그는 선과 악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어쩌면 그는 라스콜리코프의 또 다른 가능성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냉소적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 후반부로 갈수록 라스콜리코프는 점점 고립됩니다. 그는 이미 소냐에게 고백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죄를 지은 것인가? 아니면 실패했을 뿐인가? 그는 자신이 위대한 인간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더 괴로워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것보다 나폴레옹이 되지 못한 자신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냐의 존재는 그를 붙잡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광장에 가서 땅에 입을 맞추세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세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브는 인간 군상의 대비를 통해 이야기를 밀어 올립니다. 루진의 비열함, 소냐의 순수함,
스비드리가일로프의 모함, 그리고 라스콜리코프의 분열. 이제 선택의 순간은 가까워집니다. 자수할 것인가? 끝까지 버틸 것인가? 그는 더 이상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루진의 계략은 무너졌고 소녀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라스콜리코프의 내면은 여전히 무너진 채입니다. 이제 그의 주변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서 있습니다. 하나는 포르피리, 또 하나는 스비드리가일로프입니다. 먼저 포르피리가 움직입니다. 그는 라스콜리코프를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 만남은 이전과 다릅니다. 더 이상 애매한 심리전이 아닙니다. 포르피리는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이 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있습니다. 그는 라스콜리코프의 논문, 그의 태도, 사건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 이미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체포하지 않습니다. 포르피리는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수하십시오. 그 편이 당신에게도 좋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추궁이 아닙니다. 포르피리는 그를 범죄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라스콜리코프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인간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길 기다립니다. 라스콜리코프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아직 결단하지 못합니다. 한편 스비드리가일로프의 이야기가 급격히 전개됩니다. 그는 듀냐를 불러내어 모든 것을 밝힙니다. 그는 라스콜리코프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와 함께 떠납시다. 듀냐는 권총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총은 빗나갑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듀냐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순간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깨닫습니다. 그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욕망으로도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조용히 듀냐를 보내줍니다. 이 장면은 상징적입니다. 듀냐는 유혹과 타락의 가능성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녀는 오빠와 다르게 스스로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날 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혼자 거리를 걷습니다. 빗속을 방황합니다. 그는 과거의 유령들과 마주합니다. 꿈과 환각 속에서 그는 자신이 유린했던 존재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새벽 그는 소방탑 근처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짧은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여기서 멀리 갈 겁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의 자살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이 없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사상의 종착점입니다. 끝까지 냉소와 허무 속에 머물렀던 인간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이제 라스콜리코프에게 남은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자수하거나 스비드리가일로프처럼 끝나거나. 소녀는 그에게 십자가를 건넵니다. 광장으로 가세요. 라스콜리코프는 광장에 섭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땅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크게 외치지 못합니다. 그는 한동안 망설입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서로 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수하는 순간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일리아 페트로비치 앞에서 그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제가 살인했습니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문장입니다. 그는 체포됩니다. 재판은 비교적 관대한 판결로 끝납니다. 여러 정황과 자수 그리고 그의 정신적 상태가 고려되어 그는 시베리아 8년 유형을 선고받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비극을 견디지 못하고 병들어 죽습니다. 듀냐는 라즈미인과 결혼해 오빠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소냐. 그녀는 그를 따라 시베리아로 갑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자살을 택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자수를 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계를 넘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허무로, 한 사람은 고통 속의 희망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유영지에서 시작됩니다. 재판은 비교적 짧게 끝났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8년 유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로 향합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자수했고 정신적 혼란 상태였으며 범행 후 훔친 금품을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량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의 내면이었습니다. 그는 유영지에서도 여전히 고립된 채 살아갑니다. 죄수들 사이에서도 섞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움을 삽니다. 다른 죄수들은 자신이 범죄자임을 인정하고 운명처럼 받아들이지만 라스콜리코프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사상적으로 옳았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진심으로는. 그가 괴로운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비범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는 나폴레옹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실패한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짜 고통입니다. 한편 소냐는 약속대로 시베리아로 따라옵니다. 그녀는 가까운 마을에 정착해 조용히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감옥을 찾아가고 작은 음식과 소식을 전합니다. 죄수들은 소냐를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우리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라스콜리코프는 냉담합니다. 그는 소냐의 헌신을 피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무관심하게 대합니다. 그에게 사랑은 아직 이해되지 않는 감정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병에 걸립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그는 악몽을 꿉니다. 그 꿈 속에서 세상은 기이한 전염병에 휩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이 진리를 가졌다고 믿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스스로를 옳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죽입니다. 세상은 혼란과 광기로 무너집니다. 그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라스콜리코프 자신의 사상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의 세계입니다. 나는 옳다. 나는 선택된 자다. 그 믿음이 퍼진 세상의 끝입니다. 그는 병상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냐가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말없이 서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무엇인가가 무너집니다. 라스콜리코프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는 소냐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죄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낍니다. 처음으로 그는 타인을 위해 울어봅니다. 그 순간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분명히 어떤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는 갑자기 사랑을 깨달았다. 이 문장은 짧지만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입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이제야 진짜 형벌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짜 구원도 시작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그는 여전히 죄수입니다. 여전히 8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소냐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비범한 인간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죄와 벌은 살인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사상과 교만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라스콜리코프는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깨닫습니다. 특별함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인간을 구원합니다. 스미드리가일로프는 허무 속에서 총을 들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고통 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두 길을 보여줍니다. 허무의 길과 고통을 통과하는 길.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들립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